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르트르하고 까미의 이제 그 친구 적사에서 도대체 이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낸 어떤 뭐 근본적인 동기가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하고 다음 주 3강의 강의 제목을 구토와 부조리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오늘은 뭐 까미를 먼저 할 수도 있는데 그 부조리, 사실 까미의 부조리 개념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차제에 그냥 제가 그 책 제목을 독자들의 어떤 뭐 저기도 있겠지만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르트르와 뭐 까미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르트르의 그 구토를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강의에서 부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사실 궁금해요. 이게 도대체 뭐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측면에서 좀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이게 완전히 같은 개념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어떤 뭐 차이점이 있다면 굳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뭐 이들의 어떤 뭐 문학의 어떤 경향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어떤 철학적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어서 뭐 구토와 부조리에 따른 그죠 뭐 개념 정의랄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문학 작품에서 그들 각자의 문학 작품에서 어떻게 형상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쉬운 작업이고 어찌 보게 되면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뭐 구토가 뭐냐, 부조리가 뭐냐, 그래서 그런 개념에 대한 어떤 뭐 이제 좀 폭넓은 뭐 그런 이제 이해, 정확한 이해가 이제 뒷받침되게 되면 작품을 읽으면서 뭐 이런 어떤 의도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하여튼 그런 뭐 생각입니다. 그래,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이제 비슷한 어떤 시대적 감성을 갖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1905년에 태어났고 까미는 1913년 태어나서 둘 사이에 어떤 8년 정도의 어떤 이제 어떤 시차가 있는데, 뭐 크다면 크고 그렇게 뭐 긴 뭐 차이죠. 짧은 그런 어떤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반에 태어났고, 또 뭐 20세기에 이제 뭐 국지국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겪어가면서 이들이 동시대를 진단하고 어떤 동시대의 감성을 뭐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면서 거의 뭐 비슷한, 그죠? 뭐 유사한 어떤 입장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9세기를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정치, 경제 뭐 이런 분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반의 어떤 시대적 특징을 약간 혼돈의 시대, 가치관의 어떤 부재, 이런 것들로 좀 정해보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이해하고 또 포착하고 파악하는 그런 가운데 어쩌면 구토와 또 부조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이 이들의 어떤 촉수에 잡히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읽어가면서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좀 보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지금 까미 작품은 책 세상에서 이제 김하영 선생님이 번역을 하셔가지고 그래도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저도 지금 이 책을 쓰면서 약간 고집을 피웠거든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쓴 논문이 아니니까, 그래서 국내 독자,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국내에서 찾아볼 수 있는 번역서 같은 경우는 다 번역서를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인용 같은 거 할 때도 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까미 이제 번역하신 선생님에 대한 어떤 일종의 부러움, 존경의 어떤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일종의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번역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하여튼 출판 사정도 그렇고 어렵고 또 연구자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다 못하고 있는데, 번역이 안 된 그런
것들을 노출시키면서 이런 것들을 번역이 돼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말아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토라는 개념이 주로 이제 뭐 문학 작품, 이 구토에서 뭐 이렇게 발언한 건데, 구토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게 아마 판권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중에는 이제 이 책은 뭐 절판에 대해서 구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하성가 뭐 이런 데서 나온 건데 보니까 그래도 비교적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 주라고 하는 이 출판사에서 번역된 이 구토는 저희 이제 석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때 이제 뭐 선생님이 번역하셔가지고 그래도 비교적 아주 뭐 정확한 번역이다라고 이제 뭐 말씀들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선생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 책을 정식으로 판권을 얻어서 번역을 이제 하려고 하셨는데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판권이 이미 그죠 뭐 계약이 돼가지고 못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다른 뭐 같은 뭐 연구자니까 국내에서 번역된 몇 종류의 그 번역서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뭐 없어가지고 한책방 정도 가야 포도씩 구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 이 책의 수를 참고를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사르트르와 까미가 태어나서 자랐던 20세기 전반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 중에 하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죠. 과학기술, 통신기술 같은 게 발달에 인해서 20세기 후반, 21세기 초엽 1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가 과거 50년, 뭐 100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도 더 급격하고 또 폭이 넓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20세기 전반부에도 엄청난 충격을 준 사건들이 뭐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이 뭐 대표적입니다. 아마 또 이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까미의 작품을 이제 접근하는 코드 중에 하나가 뭐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전쟁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말씀 하여튼 그러니까 레모라고 하는 이제 자전적 소설에서 사르트르가 자기의 삶은 책에 속에서 태어났고 책에 둘러서 태어났고 책 속에서 죽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패러디해가지고 사르트르의 삶은 전쟁과 더불어서 시작되고 거의 전쟁과 더불어서 끝났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곤 하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 관한 사르트르의 관심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일단 태어나서 겪었던 것들로는 물론 이제 러일 전쟁 이런 거는 직접적인 대사는 아니었고 1차 대전이 제일 먼저 1차 대전 때는 이제 사르트르가 직접 참여한 건 아니잖아요. 요즘 나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나와 타인 사이의 관계를 앞으로 계속되겠지만 관계를 주로 갈등, 폭력 이런 쪽에 정초에 있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런 것의 어떤 그런 이해의 어떤 단초가 1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사르트르가 이제 파리에서 자기 의붓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이제 재혼했으니까 의붓아버지를 따라가지고 저쪽 그 대서양 연안에 있는 라로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는데, 쌤들이 이제 그때 분위기를 돌아보게 되면 1917년이니까 1차 대전이 한참 진행되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생 정도의 어떤 신분으로 이제 파리 촌놈이죠. 요새 서울 촌놈 그러던데 어떤 프로그램에 TV 프로그램에. 근데 파리 촌놈이 시골을 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골 가면은 선생님들은 그런 걸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텃세가 심하잖아요. 그죠? 텃세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파리에서 이제 온 놈 키도 조그맣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아이들이 이제 좀 거칠고, 왜냐면 전쟁 분위기 때문에 거칠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사르트르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어떤 갈등이랄지 이런 쪽을 주목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니까 거기 라로셸에 있는 중학생들 이런 아이들이 거칠게 된 어떤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이제 식구들이죠. 아버지랄지 형님이랄지 삼촌이랄지 이런 분들이 전쟁에 참여한 거라. 그래서 그런 어떤 전쟁의 어떤 분위기랄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을 이제 내면화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좀 거칠게 됐다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1차 대전 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은 이제 사르트르가 직접 동원됐죠. 왜냐하면 나이도 나이고 그래서 동원됐는데, 물론 그때 이제 벌써
총을 들고 싸울 뭐 그런 적은 아니고 또 눈도 나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뭐 동원되어서 포로 수용소 갇혔다가 해방되고 그러는데 여하튼 그 2차 대전 같은 경우는 사르트르는 이제 그 자신의 말에 따르면 자기 어떤 삶에서 자기 삶을 갖다가 이제 그 둘로 나누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과 2차 대전 후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자기 말로는 개종, 그러니까 컨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종.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저기처럼 아주 커다란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변화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전쟁 이전에는 인간의 어떤 이해 바운더리가 개인, 그 다음에 집단이나 역사 또는 사회가 배제된 거죠. 그런 어떤 개인, 고립된 개인에 머물고, 반면에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계기로 해가지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역사적, 사회적 어떤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이제 그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제 해서 사르트르의 어떤 인간의 어떤 이해의 폭이 확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은 중요하고. 그 뒤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다시피 그 베트남 전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전쟁이 있었죠. 등등 해서, 또 이제 사르트르가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었을 때니까 또 알제리 전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런 전쟁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테마로 한번 연구를 한번 더 해보고 싶은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니면 이제 좀 더 폭넓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과 문학이랄지 예술이랄지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2차 대전이 굉장히 20세기에 들어와서 19세기랑 좀 차별화되는 거죠. 카드라 사건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이제 그 19세기를, 그러니까 서양에서 19세기를 굉장히 그 인간의 어떤 자신감? 이게 거의 정점이 이르렀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물론 비행기야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저기를 발명이 된 거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쇳덩어리가 물을 위에 뜬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지 않고 뜬다는 거. 그다음에 이 쇳덩어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인데 이게 이렇게 공중에 또 뜬다는 게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같은 과학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쩌면 19세기가 가장 희망적인 어떤 세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8세기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계몽의 시기인데, 그러니까 불어로는 그 시클 데 리미어를 그래서 이제 빛의 세기 그런데, 하여튼 계몽의 세기, 그러니까 일라이트먼트의 세기인데, 하여튼 물려받은 19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낙관적인 어떤 세기로 얘기가 되십니다. 그렇죠? 가장 큰 자신감을 가졌던 어떤 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정치적으로는 1789년에 발생했던 프랑스 혁명이 어쩌면 그런 어떤 자신감이 그죠? 극도로 고양된 어떤 그런 사건이 아닌가. 혈연, 피죠. 아버지, 할아버지 잘 둔 사람, 잘못 둔 사람, 그죠? 그러니까 출생에 의한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신분제도를 바탕으로 세워졌던 이른바 구제도, 깡생을 해지미슈를 무너뜨리고 인간은 각자의 어떤 능력, 개별적 능력에 따라서 또 발휘하면서 어떤 독립된 개인 주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던져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이 없었으면 저는 프랑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하여튼 다른 면에서도 매력이 있지만 그들이 하여튼 우리가 이제 군사부 일제 그러잖아요, 그죠? 왕하고 스승과 아버지인데 거의 유일하게 왕을 하여튼 단두대 이신을 보낸 그 사람들이어서 상당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죠? 그다음에 경제적 영역에서는 아시다시피 산업혁명, 18세기 초중반 영국을 위시해서 서구 유럽에서 시작됐던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정도 이제
뭐 100%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죠? 뭐 해결. 그죠? 그래서 이 학문에 의해서는 과거 신학 중심 그죠? 뭐 중세 근대는 어찌 보게 되면 다 뭐 신학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인간 이성 중심의 추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과학 그리고 그 기술 등이 이제 비약적으로 발전한 어떤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인류 자신감은 뭐 높음만 같다고 보이고요. 뭐 그 단적인 증거가 저는 해결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데카르트에서 시작된 어떤 인간의 독립이 극점에 이제 도달한 어떤 어떤 증표가 해결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르케르가 그런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그 고양된 코기토, 그러니까 좀 의기양양한 코기토거든요. 그러니까 코기토를 이제 풍선한테 비교를 하게 되면, 풍선으로 비교를 하게 되면, 고대 잘 아시다시피 신의 지배, 인간, 물론 신적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꼼짝 못했잖아요, 그죠? 뭐 운명 우리가 알다시피 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뭐 신학과 더불어서 인간의 어떤 지위가 항상 종속.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제, 그러니까 서브젝트 하게 되면 지금은 주체 그래서 뭔가 홀로 독립된 어떤 그런 건데 그 서브젝트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그 밑바닥, 기단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어원을 볼 수 있는 게 선생님들 그 영어의 서브젝트, 불어에서 수제를 찾아보게 되면 그 이제 처음에 주체 이런 단어가 있고 두세 번째 보게 되면 그 정신분석에서 분석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신화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종속, 굴종, 복종 이런 말들이 그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서브젝트라고 하는 말을 특히 인간한테 적용시킬 경우에 인간이 뭔가 세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뭔가 독립적인 주체다라고 이제 선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장치 어떤 그런 어떤 근거를 제시한 사람이 바로 데카르트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사유니까 그래서 그 나는 뭐 생각한다 그러고 나는 존재한다 해서 코기토인데 그래서 그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시작되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그 비유를 하는데 풍선은 인간이라고 하는 풍선을 불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는 이게 쪼글쪼글 해가지고 풍선의 자체가 없었는데 데카르트가 좀 불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뒤로 계속 불었잖아요. 우리가 물론 휴미랄지 이런 사람들의 어떤 도전도 있었지만 대륙으로 와가지고 칸트랄지 해가지고 막 불었잖아요. 근데 칸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물 자체는 이제 우리가 인간의 어떤 영역에서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풍선이 불었는데 더 불면 터질 것 같으니까 딱 요만큼에서 그냥 멈춰놓은 건데 해결은 이걸 더 불어가지고 인간이 어떤 정신분석 현상을 보게 되면 감각적 확신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절대지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절대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절대자 신이 있어서 이건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변화무쌍하고 따라서 좀 부족하고 불만족스러운 어떤 그런 인식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절대적인 어떤 인식 상태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인간의 어떤 자신감, 인간의 어떤 힘, 능력을 극대화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의기양양한 고무된 코기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르케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는 뭐예요? 전부 다 풍선에서 바람 빼는 작업이에요. 막스도 그랬죠. 니체도 그랬죠. 프로이트도 그랬죠. 그러니까 특히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말하다시피 코기토 그거 어디가 있어? 무의식인데. 그러니까 나는 나의 집의 주인이 아니야 그러면 코기토라고 하는 게 이제 완전히 날아가 버린 그런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주체의 어떤 변천사에서 저는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이 해결의 어떤 그런 선언, 절대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보게 되면 인간의 어떤 자신감이 거의 극대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좀 인간의 욕망이 좀 그런 어떤 자신감이 좀 과도하게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일에는 또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가능했던 인간의 어떤 자유와 평등의 보장은 지나친 개인주의, 나아가서는 이기주의죠. 그리고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그런 경향들.
또 19세기를 뭐 특징적인 인류의 자신감, 인간의 자신감과 낙관주의는 세기 중후반에 걸쳐가지고 이제 뭐죠, 뭐 투쟁, 우리가 뭐 보통 말하는 제국주의죠, 그죠. 그래서 그 국가 집단 간의 어떤 투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쟁적인 뭐 서구 유럽의 식민지 쟁탈. 선생님들 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내일 모레 뭐 광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뭐 들게끔 하는데, 우리도 지금 뭐 거의 지금 탈식민 국면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독점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바로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1차 대전 발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20년의 어떤 그 이제 약간의 평화, 그 불어로는 베레포크인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좀 약간의 어떤 진정 국면이니까, 그죠? 그래서 베레포크를 거친 이후에 인류는 다시 미중의 어떤 그런 피해와 물적 피해를 낳은 2차 대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프랑스 이제 역사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가끔 하는 얘기인데, 187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세계 패권이 미국한테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뭐 로마, 그다음에 뭐 중국, 뭐 그다음에 저쪽 뭐 터키, 뭐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들 쓰잖아요. 그래서 뭐 중국도 그렇고 그러는데, 여하튼 요새는 뭐 요새 미국이 이제 힘을 이제 뭐 큰 힘을 이제 뭐 발휘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세계 어떤 그런 제패를 하기 전에 세계 중심 유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상당히 이제 뭐 영국 등과 더불어서 중심에 있었는데, 1870년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비스마르크 뭐죠, 그 재상, 철혈 재상 뭐 그러잖아요. 좀. 그런데 그 독일의 어떤 그냥 부흥으로 인해 가지고 1870년에 우리가 알다시피 보불 전쟁에서 프랑스가 졌어요. 그죠? 근데 그 전쟁이 그 유럽에서 이제 프랑스가 뭐 여러 차례 전쟁을 했지만, 그러니까 영국과의 어떤 뭐죠, 뭐 100년 전쟁 이런 전쟁에서 뭐 졌나 이겼나, 그 뒤로 한 2, 300년, 400년 정도 계속해서 뭐 프랑스가 거의 이겼죠. 그러니까 어떤 그 전쟁에서 거의 패배를 모르는 그런 적이었고, 뭐 대표적인 게 나폴레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떵떵거리고 하여튼 뭐 살았었는데, 1870년에 독일한테, 그러니까 독일은 선생님들 저기 아시다시피 그 뭐죠, 그 중세 뭐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은 형제족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프랑크족이고, 그 독일은 프로 아레망 그랬으니 알레망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제족인데, 선생님들 잘 아시다시피 형제가 제일 무섭죠. 형제들처럼 뭐 이렇게 그러니까 협동을 해서 잘 지낼 뭐 그런 적이 없고, 가까운 사이도 없고, 또 형제처럼 무서운 사이가 없어요. 그래서 프랑스하고 독일은 항상 거의 경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중세에서 이제 뭐 쭉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봉건의 어떤 잔재가 오랜 동안 남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분데스 뭐 그래서 이렇게 쪼개진, 그죠? 그 영주들이 이제 그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가를 일찍 통일을 못 시켰고, 프랑스는 뭐 강력한 중앙 집권이니까 그래서 일찍 통일을 시켜가지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국가 발전의 드라이브를 갖다가 좀 쉽게 걸 수가 있었죠. 이제 보니까 뭐 상당 기간 동안 프랑스에 비해서 독일이 좀 눌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독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독일 철학은, 그러니까 그게 뭐 쉘링이든 피테든 뭐 칸트든 헤겔이든 간에 독일 철학의 흐름은 뭐냐면 국가 통일이었어요.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프랑스는 그 뭐지 뭐 하여튼 뭐 우리보다 키도 좋고 덩치도 좋고 그런데 그 뭐야 힘을 합해가지고 하여튼 뭐 똥손을 뭉쳐가지고 잘 사는데, 물론 뭐 폐해도 있겠죠. 왕 뭐 강력한 군주가 있어서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으니까 폐해도 있을 거지만 하여튼 살아가는데, 독일은 왜 우리는 이렇게 막 헤어져서 살지? 이거예요. 우리는 왜 그 통일을 못 시킨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이제 사실 보게 되면 다 뭐 하나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헤겔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그 정신여자학을 갖다가 원고를 마쳤을 때 나폴레옹 군대가 뭐 쫙 뭐 해서 나폴레옹한테서 뭐 세계 정신이 구현된 걸 본 거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을 보게 되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빨리 우리도 통일을 해서
프랑스와 같은 강력한 국가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 보불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가 이제 보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저는 그렇게 그런 표현을 쓰는데 프랑스 아이들의 자존심이 금이 간 거예요. 여태까지 2등이었고 항상 그 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후발주자한 독일한테 우리가 깨졌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의 거의 모든 시스템, 행정, 교육 이런 시스템이 1870년 이후에 바뀌게 돼요. 바뀐 이유가 뭐냐? 왜 우리가 졌지? 독일한테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특히 이제 교육제도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대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럽을 보게 되면 아시다시피 그 유럽연합이죠. 새로 돼 있잖아요. 그 유럽연합을 형성하는 가운데 가장 힘을 많이 쓴 국가가 프랑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저기 걱정거리는 뭐냐면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영국이에요. 근데 영국은 바다 건너에 있기 때문에 그 위협이 있더라도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제 프랑스가 또 느끼는 위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련입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 보시게 되면 프랑스는 소련하고 먼 적이 없어요. 항상 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략은 뭐냐면 항상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랑캐로 저기 이제 지배한다고 제어한다고 EJ. 그래서 독일이라고 하는 가장 무섭고 가장 강력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적을 어떤 식으로든 경계를 하고 제어를 하기 위해서 소련을 항상 배경으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프랑스의 외교력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프랑스는 뭐냐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자다가도 그냥 뭐 그 얘기를 들으면 경기야, 그냥 무서운 나라. 그래서 프랑스의 어떤 이제 특히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그 어떤 전략은 뭐냐면 독일하고 어떻게든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이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묶어가지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너 빨리 가면 안 돼. 항상 같이 가야 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잘 알려진 얘기지만 1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제일 먼저 그 이제 뭐 국제적인 어떤 정치적인 조직을 한 게 국제연맹이잖아요. 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 그러니까 독일을 포함,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제일 먼저 맺은 그 동맹이 석탄 철강 동맹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쟤들 저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구식 무기죠. 총, 포가 뭐 탱크 이런 것들이 다 요새야 뭐 원자탄이고 뭐 이런 거 드론인데 그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무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를 만들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석탄하고 철이야. 그래서 프랑스 아이들은 독일에서 석탄, 철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경계죠.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라는 거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석탄, 철 뭐 갖고 있는 뭐 양을 공개를 할 테니까 니들도 다 공개를 해야 돼 이거예요. 이 시발점이라. 그래서 그런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1870년을 계기로 해서 하여튼 독일의 어떤 정책을 알게 됐고 독일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를 하게 됩니다. 하여튼 뭐 그런 어떤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프랑스 독일의 어떤 관계를 그런 식으로 보는데 하여튼 뭐 하여튼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을 뭐 나치즘 뭐 등등이지만 아시다시피 뭐 상당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 죽었고 뭐 홀로코스트, 쇼와 뭐 등등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죠. 그래서 뭐 그 아도르노가 그랬나요, 그죠? 아우슈비츠 이후에 쇼와 이후에 예술이 가능해? 뭐 그 쇼와 이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망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그런 그래서 저는 사르트르 같은 그 사유에서 이런 어떤 전쟁의 경험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어떤 중요성을 저는 무조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끼아메트도 마찬가지고. 그 사르트르는 이제 무신론적 그게 아니지, 그죠? 또한 산업혁명으로 가능해졌던 뭐 생산력의 증가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지만 뭐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불평등 이게 이제 부의 어떤 집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마르크스의 등장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뭐 요새는 계급이라는 단어를 뭐 잘 안 쓰지만 하여튼 뭐 그 과거의 기축 계급 뭐 그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지배 계급으로 이제 부상한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이제 그 나뉘어지고 그들의 어떤 충돌 뭐 투쟁 뭐 이런 쪽으로 이해지게 됩니다. 그죠?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런 혼란을 겪으면서 세계를 보는 눈, 뭐 세계관, 뭐 인생관 이런 것들이 그 새로이 좀 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905년 그리고 13년에 각각 태어난 그 이제 사르트르와 까미는 뭐 중반에 걸쳐서 일어난 여러 같은 세계사적 사건들과 그로 인한 극한 뭐 변화들을 직접 겪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뭐 어떤 그 당시의 어떤 그런 뭐 분위기, 뭐 감수성을 갖다가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들의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방향을 갖다 정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니체 같은 경우는 지구적이죠, 지구적이 뭐 실은 죽었다라고 선언. 그 다음에 그 보들레르 같은 경우도 아주 그 뭐 지구적인 인물입니다. 선생님들 그 현대적 삶의 화가라고 하는 그 짧은 글인데 거기서 근대성, 그러니까 모더니티죠. 모더니티를 그 영원성과 뭐 덧없음, 그죠? 일시적인 것의 합이라고 이제 그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덧없고 위대적이며 유발적인 것과 영원하고 불변한 것, 즉, 그죠? 그 양분된 시간성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인간의 사회에서 이른바 심적 요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죠? 다 중세 근대를 넘으면서 항상 심적인 요소, 불변의 요소가 모든 것을 했다면 근대로 넘어오는 그런 과정에서 모더니티에서 그 이제 보들레르의 생각은 인간적 요소, 그죠? 순간성, 시간성이 개입됐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보통 그 이제 평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대 이래로 영혼의 상 아래에서 라는 모토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배척당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잘 아시겠지만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또 고대 철학에서도 부동, 일자,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진리의 어떤 영향에 속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생성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 억압됐었는데 오히려 그 19세기, 20세기를 거쳐오는 그런 과정에서 뭐 생성 운동 변화가 의미를 크게 시작한 겁니다. 이와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뭐 아시겠지만 초월적 존재의 부재와 그의 바탕을 둔 어떤 그런 초월적 가치의 어떤 부재 또는 그로 인한 인간 존재의 불안, 고뇌의 증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뭐 북극성 이런 걸로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인간의 삶, 개인적인 삶 또는 인류의 삶 전체를 뭐 폭풍우가 막 일어나는 대양, 뭐 배, 뭐 이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어려운 힘든 상황에서도 뭐 북극성이라고 하는 어떤 지표가 있으면 보고 갈 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 그게 없다 그러면 하여튼 자유롭게 어떤 출렁거릴 수는 있지만 대신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실존의 불안이랄지 뭐 이런 것과 과거의 어떤 그런 제도,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그런 소위 말하는 시스템으로부터 오는 구속이랄지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과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좀 어떤 대립된 어떤 그런 경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엽에 태어난 이 두 사람, 그러니까 사르트르와 까미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그런 시대적 감수성의 세계를 받으면서 성장했고요. 그런 어떤 감수성이 어쩌면 사르트르한테는 구토 개념으로 나타나고 까미에게서는 부조리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보겠지만 두 개념은 아주 비슷하고요. 하지만 약간 좀 미묘하게 좀 다른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러거든요. 까미를 구토의 철학자, 구토의 그 작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이제 까미는 거의 부조리 철학자, 부조리 작가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 또 반면에 사르트르도 저는 사르트르한테 부조리 작가, 부조리 철학자 그러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벌써 부조리 구토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각각 까미하고 사르트르한테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읽은 그런 범위 내에서는
까미 같은 경우는 구토라는 표현을 거의 안 쓴 것 같아요. 물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쓴 이유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대신 그러니까 구토라는 작품이 1938년에 쓰여졌고 출간되었고 또 까미가 그 이제 작품에 대해서 뭐 해설을 썼는데 또 그 해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짧은 그 까미의 글들에서 그 사르트르가 까미가 뭐죠? 사르트르 구토 감정을 거의 뭐죠 인정해요. 이런 것이 거의 부조리랑 비슷한 감정이다라고 이제 그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유사성을 갖다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